네. 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예, 뭐 제일 저희 채널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궁금해 하는데요. 네. 오늘 또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델리오에서 트라움 인포텍이라는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기사도 나왔는데 네. 거기로 이제 BTC라든지 리플, 이더리움이 많이 건너갔고 네. 거기서 또다시 BNS 홀딩스의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너간 것으로 이제 뭐 제보가 됐는데 그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과연 그렇다면 그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문가 네, 좀 한 2, 3분 후에 이제 도대체 이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조지호 네. 교수님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트라움 인포텍이라는 데는 그 예치한 사람들, 델리오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예측도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뭐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진짜 조그만한 회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운용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어떠한 조건이 되는 운용사에 이렇게 운용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고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로 이게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실 지금 델리오에 예치한 분들은 다 그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상자산은 양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를 준다고 또 설명을 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법의 정신을 유추를 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안 한 것이 기망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좀 더 명확히 하도록 이제 살펴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고소인들을 대리해서 그런 기망 요소를 잘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화해 볼까요? 네, 델리오가 과연 트라움에 얼마의 자산을 이전시켰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교수님 네. 통화 괜찮으시죠? 네. 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왔는데 그 트라움 인포텍에서 뭐 델리오를 통해서 뭐 500억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BNS 홀딩스의 자료가 있대요. 네네. 저희도 이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는 뭐 이제 트라움 인포텍으로 뭐 거액이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다른 비트코인 외에 자산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가 건너갔을까요? 일단은 여기 델리오에서 트라움 인포텍으로 넘어간 게 제가 정확한 숫자가 989개 정도로 기억을 해요. 1000개가 좀 안 되는 예. 비트코인이 넘어갔고 이더리움은 한 4192개 예. 정도, 리플은 200만 개 좀 넘게 그렇게 넘어간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만 보면은 한 1000개 정도? 그래서 숫자는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트라움 인포텍에서 이제 BNS로 500억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가격으로 500억이겠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뭐 한 이제 절반 정도가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숫자도 사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는 네. 의심가는 주소 2개 정도가 있고 거기로 넘어간 게 합쳐서 한 490비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2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큰 쪽이 BNS의 이제 개인 지갑 쪽 형식이었기 때문에 개인 지갑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BNS 홀딩스의 그 방이 그 거액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가지고 네. FTX에서 어떤 거래를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FTX는 어떤 거래를 했더라도 아무리 거래를 잘했더라도 나중에 예, 지금 이렇게 다 됐어요. 묶여버리니까 그렇고 그 이후에 이 비트코인 지갑을 보면은 바이낸스로 또 넘어간 흔적들이 있어요. 2023년쯤에.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 들린 얘기라면은 뭐 바이낸스에 갔다가 청산을 당했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빔이라고 그러던데 이 현충일 빔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현충일 날에 뭐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또 청산당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시기상으로도 비슷해.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바이낸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남아 있는지. 지금 제가 본 거는 없었거든요. 그 네, 넘어간 지갑으로 자산은. 다른 지갑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던 거로 기억을 해요. 모으는데 저도 한번 혹시나 다른 주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져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FTX에 건너가서 그 비트코인으로 뭐 FTT를 매수해서 스테이킹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른 자산으로 변경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운용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 거 가능하죠. 그 FTX에서도 만약에 그냥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그대로 예치만 했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아마 다른 자산으로 많이 또 변경해서 굴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저희가 그 검찰이나 회생법원에서 이제 실제 회사 내부 자료를 이제 뭐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교수님하고 좀 더 그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자산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거래소까지 저희 기록이 접근이 가능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비트만 넘어간 게 아니라 이더도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델리오의 총 예치한 자산도 사실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 의뢰인들이 한 300억 300억 정도 되는 상황이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300억이면 아마 나머지 이제 트라움 인포텍의 지금 기준으로 한 650억 정도 건너간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저희에게 의뢰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산이 트라움 인포텍이 건너간 것만 350억이 남았다는 건데 그 650억 전부 중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갑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BNS 홀딩스에서 그 지금 FTX나든지 거기서 얼마 정도 회수가 가능한지, 그렇죠. BNS 홀딩스에서 뭐 바이낸스나 그런 거래소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적이 안 되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BNS의 그 방과 송이 개인 명의로 또 얼마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고 그게 지금 추적이 가능한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당장은 얼마가 딱 남아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래소 등의 지갑을 추적하고 그리고 또 BNS의 뭐 개인 재산들까지 추적해야지 결국에 회수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지금 KYC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검찰에서 BNS의 그 방과 송에 대해서 좀 더 잘 수사 협조를 받아야만 이제 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BNS 홀딩스에 대해서도 회생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재판부에서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뭐 직접적인 채권자임을 조금 더 소명하거나 뭐 아니면은 하루나 델리오가 뭐 BNS에 직접 넘어가는 그러면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으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회생법원의 판사님들이 고민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하루에 관리인이 BNS의 직접적인 채권자, 델리오의 관리인이 또 BNS의 직접적인 채권자로서 그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데 하루나 델리오의 채권자인 지금 이 피해자들이 바로 회생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 일단 법리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금전 채권인 경우에 이제 하루나 델리오가 회생에 들어가는 부채 초과인 상황이면 여전히 그 지금 부채 초과인 하루 델리오의 채무자가 부채 초과인 상태이면 여전히 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지는 저희가 또 연합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소기업 컨설턴트와 같은 뭐 간이한 조사 방법으로 이제 연합금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델리오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지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해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딱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관리인이 이제 조사 회생 개시가 돼서 관리인이 선임되고 조사위원이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채권자는 그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